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꼬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배우 송강호가 살인범에게 한 유명한 대사인데 화성 연쇄살인범이 꼬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교도소에 있고 이미 처제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고 56살 이모 씨. 진범이라면 그러니까 30년 전이니까 20대 중반의 범행들을 저지른 겁니다. 오윤성 교수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잡게 된 겁니까? 네, 30여 년 전에 10건의 사건이 연쇄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쇄살인 사건 이렇게 불렀는데요. 당시에 증거품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 기술로는 DNA를 검출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국과수에 보내서 30여 년 전 증거품들에서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낸 거죠. 네. 하나씩 여쭤볼게요. 먼저 오늘 경찰 브리핑 준비되어 있으면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국과수 DNA 감정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10건의 사건 중에 우리가 이제 같은 선상에 있는 연쇄살인 중에 5번째, 7번째, 9번째 피해자의 DNA가 이 부산교도소에 있는 그 이 씨와 일치한다. 그렇죠. 나머지는 아직 그러면 국과수에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의 DNA는 일치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의뢰했는데 아직 안 나온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 사건마다 모든 사건에서 다 DNA가 채취된 건 아니죠. 아,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채취된 것도 있고 최초에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2건이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잠시 후에 3건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현재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건에 대해 가지고 다 전부 DNA가 확보가 돼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확보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지금 그 분석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경찰은 더 지켜봐 달라는데 아마 한두 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일단. 글쎄요, 지금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 달라라고 네. 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초에는 이제 경찰에서는 이 언론에서 이것을 좀 더 늦게 이렇게 그 보도를 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JTBC가 있습니다. 취재를 들어가니까 실랑이가 좀 있었나 봐요. 경찰하고. 경찰은 아직 오픈하면 안 된다는 거고 JTBC는 단독을 잡았으니까 보도하려고 하고 그런 게 그렇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당장 네. 그 보도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언론들의 관심이 이제 막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차분하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씩 좀 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를 네.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그 한 언론에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 좀 그 거부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몽타주 한번 볼까요? 네. 몽타주 한번 볼까요? 네. 자, 용의자 몽타주가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부산에 있는 그 이 씨와 네. 얼마나 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이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경찰은 B형이라고 했다는데 이 씨는 O형이래요? 이건요?
그게 말이죠. 네. 저도 현재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 뭐 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꽤 오래 전에 있어서 그 사람의 혈액형과 지금 현재 2019년이 돼 가지고 밝혀진 그 혈액형이 일부 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를 하는 이 혈액 자체는 여러 가지 오염도 될 수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을 밝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그런 측면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그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설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혈액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 하더라도 이 DNA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 DNA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의 23승분의 1, 즉 네. 동일인이 아닐 확률이 이거는 거의 뭐 99.99가 한참 나간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뭐 혈액형이 뒤바뀌었다 하더라도 DNA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네. 충분히 뭐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거의 이렇게 같은 그 사람의 DNA가 5번째, 7번째, 9번째 피해자의 소지품 어디에 옷 어딘가에 나타나서 그게 극소량이라 하더라도 일치한다고 나온다면 그렇죠. 그건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지어도 될 네, 만큼 그렇게 정확하다는 해도 뭐 말씀이시죠.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죠. 네. 10의 23승분의 1이니까 네. 그 정도로 오차 범위가 거의 없다. 그 이 씨는 부산 교도소에 25년째 복역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마지막 사건 10번째가 91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94년도에 네. 자신의 처제, 그러니까 아내랑 좀 다툼이 있어서 아내는 집을 나간 상태였다라고 하고요. 네. 이런 아내에 대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처제를 불러내서 처제를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수면제를 먹이는 방식으로 살을 했고 시신을 비슷한 방식으로 유기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95년도에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요. 원래는 원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형 선고받고 25년째 부산 교도소에서 네. 지금 복역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연쇄살인이 이루어지고 3년 만에 처제를 살해했는데 그때 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는지는 잠시 후에 교수님께 여쭤보고요. 네, 표창원 의원이 뭐 유명한 프로파일러잖아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때 화성 연쇄살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가 죽었거나 복역 중일 것이다 이야기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냈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네. 범행의 성격상 네. 일시적으로 하다가 본인 의지로 중단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범행에 대한 중독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범행이 이루어질수록 점점 더 시신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범행 수법의 잔혹성 이런 것들이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봐서는 분명히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후에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사망했거나 아니면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돼서 장기간 복역 중에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잡히지 않았다면 살해는 계속됐을 것이라는 게 이제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의 설명이고요. 그러면 그 10건의 사건과 그 이 씨의 처제 살인 사건 공통점은 없었습니까? 우선 이제 공통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차이점이 네. 이 처제 같은 경우는 면식이잖아요. 두 네. 사람 사이에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기 10명은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그냥 무작위로 죽이고. 그렇죠. 그거는 비면식범이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모 씨가 그 경찰에 바로 근거가 됐던 것은 네. 그 피해자가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자기 부인이 집을 나가고 본인이 그 처제를 자기 집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유기를 했기 때문에 금방 약을 먹인 뒤에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다. 바로 이제 그게 체포가 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 MO라고 해서 이제 모듀스 오프렌디 즉 범행 수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많은 그 연쇄살인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얼굴에다가 이제 뭐 속옷이라든가 이걸 뒤집어 씌우는 그런 그 수법들을 썼어요. 네, 네. 근데 처제 같은 경우도 머리에다가 이제 비닐 씌우고 청바지도 뒤집어 씌웠고 네.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 피해자가 입고 있던 뭐 스타킹이라든가 속옷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살해를 하는 그런 수법을 썼는데 보통 이- 보면 그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 피해자의 옷까지 피해자의 스타킹 이런 걸로 옷까지. 결박돼 있죠. 묶여 그렇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간 어떤 그 범행 도구가 아니라 피해자의 네. 것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시신 유기 측면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그 피해자들이 그 근처에 있는 농수로라든가 야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발견이 됐는데 처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야산에 있는 그 창고
그쪽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그 범행 수법의 유사성을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중에 상당수 피해자들이 수법을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얼굴에 뭐가 쓰여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자기 처제 살해할 때도 비닐을 씌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봐도 당연히 용의선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이 과연 그 당시에 지금 정확한 것은 뭐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바로 이모 씨가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처제 그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10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에 네. 화성시에서 약 90km 떨어져 있는 자동차로 적어도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바로 청주 지역에서 거주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거주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화성 살해 사건이 아니군요. 그러니까요. 청주에서 벌어졌으니까 그 또 화성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 그것도 네. 그 당시에 명명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좀 그러니까요. 곤혹을 치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10명 피해자를 한번 돌아볼까요? 네. 86년에 86년에 시작이 네. 됩니다. 86년에 시작이 되고요. 86년에 사건이 집중됩니다. 86년에 4건이죠. 제가 나이만 보면 첫 피해자는 71세. 70대였는데 그 다음부터 보면 25살, 24살, 23살, 18살, 30살, 52살, 13살, 13살, 69살입니다. 네. 그런데 10건인데 보시면 첫 사건은 네. 86년 우리가 아시안 게임이 열릴 때인데 아시안 게임 이 전야제 전날 개막 전날 이제 벌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70대 이모 씨가 굉장히 특이한 자세로 있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 이후로 이제 사건이 쭉 이어지는데 9번째 사건 DNA가 일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서 5차, 7차, 9차가 DNA가 일치하는데 네. 9차 사건이 가장 잔혹한 사건으로 저기서 저 교수님 88년에 박모양 그러니까 8번째 일어난 것과 91년에 권모 씨는 범인이 다르죠. 모방범죄. 모방범죄죠. 네. 그러면 만약에 연쇄살인범이 이 씨라면 최대 8건까지 그렇죠. 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최소 3건, 최소 3건, 최대 8건. 최대 8건.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8번째와 10번째 피해자는 모방범죄로 범인이 따로 있습니다. 범인이 따로 네. 있고 그중에 8번째는 잡혔고 8번째는 잡혔죠. 네. 모두 3km 안에서 예, 그런데 보시면 아까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행정구역이 좀 차이들이 있어요. 네. 지금은 동탄 지역도 포함돼 있고 행정구역이 바뀌기도 했는데 어쨌든 반경을 그리면 지금 저 숫자가 마킹돼 있는 저 지역이 모두 다 반경 3km 이내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사실은 범인이 출몰을 했다면 집중적으로 이제 저기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시에도 본 거죠. 그 10명 중에 교수님 기억나는 피해자 있습니까? 또는 국민들이 가장 놀랬던 사건이라든지 물론 이 사건 전체가 그때 뭐 언론에 매일 대서특필됐지만요. 사실은 이제 1차, 2차, 3차까지는 연쇄라고 하는 말이 붙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2차 그 피해자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나가지고 발견이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저 이번에 이모 씨가 마지막으로 그 저질렀다라고 추정되는 9차 사건 같은 경우에 네. 그때 당시에 이 병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 여중생이었었어요. 13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범행 수법을 보게 된다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잔혹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었었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그 이 여자아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 하지 못할 그런 어떤 그 퇴행성 시간이라든가 하는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범행 수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수사를 하던 그 이 수사관들이 아주 치를 뜨는 그런 그 경험도 있죠. 그게 현재로서는 제일 마지막 마지막 범행이었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13살 여중생 손가발을 결박하고 재갈 물리고 볼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었습니까 당시에? 당시에는 사실 그 우리가 이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범죄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다라고 보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동원됐던 경찰관이라든가 또는 뭐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라든가 하는 것이 가장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그 경찰의 그 수사가 육감 수사, 직감 수사
소위 얘기해서 뭐 이렇게 본인이 판단해서 저 사람이 그 범인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수사로 가다가 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과학 수사로 이제 그 방향을 틀게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이 그 범인이 33년 만에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과학 수사의 그 쾌거로 이 그 범인이 무릎을 꿇은 그런 네. 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의미 있는 경찰의 쾌거입니다. 1,500명을 무려 피의자로 놓고 조사를 했군요. 정말. 수배 전단 볼까요? 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당시에 24살에서 27살, 당시에 20대. 그것은 알고 싶다 SBS 프로그램 보니까 그때 의외로 목격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버스 목격자도 기사분도 있고 버스 기사도 네. 있고 또 이 성폭행의 희생자가 될 뻔한 미수의 대상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 몽타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체구가 자그마하고 갸름하다. 그리고 코가 오똑하고 눈매가 날카롭다. 네. 그리고 다소 구부정하다. 기운이 없는 모습. 그리고 어쨌든 20대 스포츠형 머리. 그리고 범인의 족적도 당시에 나왔었는데 네. 245mm로 나왔었거든요. 남성이면 발이 발이 작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키도 160에서 174인데 문제는 그때 이제 비가 내린 직후라 이 족적이 또 쓸려 내려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10명의 피해자 중에 상당수가 비 내리는 날 벌어졌다는 보도.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비 내리는 날 붉은색 옷을 입은 뭐 네. 여성이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게 영화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네. 그 피해자들 중에서 전부 다 빨간 옷을 입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더 그 제가 덧붙이자면 네. 그 몽타주와 연관해 가지고는 그 당시에 이제 버스 기사 그분이 뭐 지금 제가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88년도인데 25살에서 27살 정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딱 맞네요. 예, 근데 2019년에 56세니까 즉 거꾸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88년도에 25살이다 하는 것이 딱 맞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들려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저 몽타주하고 그다음에 키가 168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몽타주나 인상 차이가 비슷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네. 그때 잡을 수도 있었는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경찰이 이제 이걸 DNA를 확인하고 경찰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걸 좀 여쭤볼까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럼 그 특정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미 수감된 사람들도 다 DNA를 조사해 놨다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DNA법이라고 하죠. 네. DNA 신원조회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되고 이제 뭐 개정이 되면서 실제로는 원래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어떻게 네. DNA 신체 정보를 과거의 범죄를 저지른 것까지 채집을 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네. 보호 처분이나 이런 걸 받은 사람들 과거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중대 범죄 11개 범죄를 그 저지른 수용자에 한해선 DNA 채취를 했었거든요. 계속 네. 그 수집해서 분석하고 분류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그 관계 기관에서 해왔고 네. 그 해온 절차에 의한 성과가 이번 사건이기 때문에 미제 사건에는 이 법령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수사팀이 있다는 것도 놀랐고요. 그죠? 저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 그 수사팀이 있었고 그 수사팀이 과학 수사가 발전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때 소지품을 DNA 한번 검사해 보자 했던 것도 놀랍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법을 바꿔가지고 11개 주요 범죄 수용자들은 소급에서까지 DNA를 채취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맞춰본 것도 놀랍고 그래서 결국 찾아낸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일치가 돼서 이제 그 이 범인이 검거됐다라고 보는데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그 2006년도 4월달에 이제 완전히 그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 그 당시에 그 수사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가지고 우리가 잡는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지만 네. 경찰은 이에 그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범인을 찾아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저게 좀 공허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그 저기 뒤에서는 그 미제 사건 전담반하고 이 과학수사팀이 네. 지속적으로 그 움직였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정말 30년 전 일인데 어느 형사가 어느 수사관이 그거 다시 한번 맡겨보자. 자, 그러면서도 네. 또 사실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6년 이후에도 그 당시의 수사팀장 하승균 팀장 등 관련자들이 네.
지속적으로 이 제보를 수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이분은 경찰 은퇴했습니다. 70대에 접어드셨는데 이 범인과 DNA 일치 소식에 네. 많은 관련자들이 눈물 흘렸다는 보도도 맞습니다. 나왔는데요. 네. 어제 이 보도에 따르면 지금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제보는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간 10건 이상의 제보가 꾸준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보가 들어오면 진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아까 말씀하셨던 미제 전담반하고 경찰들이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13년 동안 무려 수사는 네. 보이지 않게 이루어져 왔던 것 아닌가.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DNA 일치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검찰에서도 2005년, 2006년도에 회의를 해서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혹여라도 오늘날처럼 이런 DNA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용의자를 찾는다면 그런 논의를 해서 한 아이디어로 그냥 성명불상자로 기소해 놓자. 기소해 놓으면 공소시효가 기소하면 공소시효 멈추니까. 예, 15년으로 또 연장이 되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군요. 예, 전례가 없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성명불상자로 기소해놓고 기소했지만 형사재판이 중단되면 되거든요. 그랬다면 처벌할 가능성도 있었던 네. 사건인데 어찌됐든 공소시효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수사는 해서 일단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지 수사는 할수 있는 어떤 거군요.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의 어떤 용의자 증거, 사실관계는 정리해 놓고 처분만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수사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를 발표는 할 수 있겠군요. 네. 처벌은 못해도. 네. 그리고 사실상은 교도소에 복역 중인 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 어찌됐든 복역 중이고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은 밝힐 수 있고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그래서 이 씨 부산 교도소 가서 조사했는데 혐의 부인하고 있고 보도 보니까 뭐 자기 그 지금 뉴스 나오는 것도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이 이제 그 수사 선상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자기에게 스스로 체면을 걸어가지고 나는 화성 살인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더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네. DNA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수사관이 들이밀었을 때는 당연히 부인하죠. 지금 이제 뭐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내심으로는 그야말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해서 나한테 나왔지?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1급 모범수였다고 하고. 이게 지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혼거실에 추정하잖아요. 혼거실 몇 명이죠? 우리 요즘 교도소에. 보통 뭐 적게는 대여섯 명부터 많게는 네. 8명까지인데 그럼 같이 매일 같이 자면서 생활했던 사람들 얼마나 자고 놀랐겠어요. 먹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놀란 건 25년 동안 1급 모범수다. 그러니까 그냥 이 수형을 잘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1급이 붙어 있으면 네. 아주 이 모범적인 이 태도로 네. 수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도관도 지금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러면 이 연쇄살인범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심리는 왜 나오는 것인지 이것도 정말 오늘 오 교수님 나오셨지만 네, 아니, 궁금하기가 이를 데 여쭤볼까요? 없는 대목입니다. 자, 이것도 드라마 같습니다. 25년 동안 있으면서 조용히 잘 지냈고 25년 동안 한 번도 외출 안 한 것도 특이하고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살해하고 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거려서 못 견디는 그런 경우도 쇼생크 탈출 있습니다. 보면 말하잖아요. 말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기 그 관리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스스로가 찾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안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과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구나. 왜냐하면 그 엄청난 경찰력의 어떤 그 수사망을 피해가면서 네. 마치 경찰을 조롱하듯이 어떤 그 일정한 주기로 그 범행을 일본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우측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그 범행을 한 사람의 그 행동다운 것이 아닌가. 네.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하나만 태완이법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은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없어졌지만 이건 소급은 안 되는 거예요. 형사 문제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은 위헌이기 때문에 네. 2007년도에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고요. 네. 2015년도에 이제 아예 폐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 사건은 2005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밖에 없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밖에 없는데 네. 특별법 제정은 항상 위헌 요소 때문에 적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교수님 그래도 그 이 씨라는 사람, 56살, 지금 부산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 매우 용의 주도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처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도해서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한데 네. 일단 본인이 의도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일견으로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는 완전히 화성 연쇄 살인 사건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보겠습니다.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이 30년 동안 고통받았을 화성 살인사건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우리 경찰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자, 세 분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이준석 최고위원, 박시영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